잡가, 유산가 할 거예요. 민요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잡가라고 해요. 잡가가 뭔지 혹시 기억나요? 그런다기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들어와 있을 수 있죠. 그래 맞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 판소리를 할 때 판소리 본 노래를 하기 전에 본 공연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 하는 거. 그때 이제 간단하게 부르는 게 잡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양반도 보긴 하겠지만 서민 판소리는 양반도 보긴 봤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서민이 보는 거죠. 시장터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격식이 완전하게 딱 들어맞고 그러진 않아요. 3, 4조, 4, 4조로 사음보는 어느 정도 가긴 가는데 글자 수가 조금 안 맞는다. 격식이 좀 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 뒤에 보면 뭐 잡가에 대한 설명은 쭉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요건 뭐 내신이라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본문 중심으로 할게요. 자, 가볼게요. 제목이 유산가 이랬는데 유는 놀유자예요. 산에 놀러간 노래 뭐 이런 뜻이네요. 주제가 뭐랑 비슷하냐면 상충곡하고 비슷해요. 강호가도의 원류 이렇게 배웠죠. 뭐 최초의 가사 뭐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충곡을 잡기도 하고 강호가도의 원류라고 하잖아요. 상충곡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봄, 경치, 완상 이렇게 돼요. 얘도 계절적 배경이 봄이에요. 봄에 소풍 가듯이 산에 놀러가서 경치를 구경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가볼게요. 화란 춘성하고 꽃이 나는 활짝 피다 이런 뜻이에요. 난만 꽃이 활짝 피어 우리 숨막힌 나들은 봄성 그랬던데 완연한 봄을 이루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꽃이 활짝 피어 완연한 봄을 이루고 만화 모든 사물들이 방창 퍼진다 펼친다 뭐 이런 뜻인데 온갖 만물이 길을 펴고 자람 이랬네요. 꽃이 활짝 펴 완연한 봄이고 온갖 사물들이 만물이 길을 펴고 는구나. 어떻게 해석해 좀 자연스러운가? 소생하는구나.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때 좋다 번님네야. 어쨌든 뭐 청자를 설정은 돼 있어요. 때 좋다 번님네야. 산천 경계를 구경을 가세. 이런 거 무슨 영어미? 용어 몰라서 못 풀면 안 되니까. 청유형 어미.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대화체 형식 중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꽃이 활짝 피어 완연한 봄을 이루고 온갖 사물들이 내가 뭐라고 그랬죠? 뭐 소생하는구나. 때 좋다 번님네야 자연 경치를 구경을 가세. 우리 그 강호가도에 나오는 자연은 뭐라고 그랬죠? 풍류의 공간. 그때 풍류는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 수양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잡가야. 주로 섬이 즐기는 거라서 유흥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망해는 집신이에요. 집신을 신고 간편한 차림으로 단표자 홀로 단자죠. 표주박이에요. 표자라고 하는 거는 표주박 뭐 단사표음 할 때 그 도시락 하나 표주박 음료수 하나 이런 뜻인데 간단한 차림으로 천리강산을 들어를 가니 만산 한 홍록 붉고 붉은색 푸른색 이 온 산을 가득 채운 거예요. 꽃도 피고 나무도 푸르르고 온 산에 가득한 붉은색 푸른색들은 즉 꽃과 나무들은 1년 1도 1년에 한 번씩 다시 피어 봄색을 자랑하느라고 색색이 붉었는데 색채어를 썼어요. 색채어를 써서 뭐 이런 거는 홍독도 다 색채어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창송과 취죽은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는 창창울울. 이렇게 뒤집으면 우리가 아는 한자로 바뀌어요. 울창한데.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가 울창한데 기화와 요초가 남만한 중에, 요 기자와 요자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들어간 글자, 이게 뭐라고 했죠? 구술옥자예요. 왼쪽에 쓸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임금왕이 아니야. 요 글자가 들어가면 아름답다, 맑다, 밝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풀의 활짝 핀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가 흔적 없이 날아다니는구나. 됐죠? 자, 이 사람 지금 뭐 봤어요? 꽃 속에 날아다니는 나비에서 일단 나비를 첫 번째 봤어요. 꽃도 잡을 수 있긴 하겠는데 배경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가지에 위에 날아오르는 꾀꼬리, 날아다니는 꾀꼬리 이런 뜻이에요. 꾀꼬리를 봤어요. 버드나무도 봤는데 이러지 말고 버드나무에 오른, 날아다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배경으로 보고 버드나무는 꾀꼬리는 한 조각 한 조각의 금 조각 같고, 은유법이죠. 꾀꼬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금덩어리 같다고 한 거예요. 화관, 꽃 사이로 날아다니는을 춤추는 그랬네요. 춤추는 나비는, 날아다니는 나비는 분분히 날리는 눈송이 같구나. 이 사람 이번엔 뭐 봤어요? 접을 봤어요. 접이 나비예요. 접영이 나비처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영할 때 그 접자예요. 나비 접자예요. 그럼 자, 요거 나비를 봤고 꾀꼬리를 봤고 그 다음에 나비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시상 전개 방법 여기 부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예요. 네. 낭만이 활짝 피었다 이런 뜻이에요. 꽃이 낭만이 피었고 이런 말 요즘 학생들 안 쓰는 거죠. 자, 활짝 핀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서 점점 한 송이 한 송이가 붉구나. 그럼 이번엔 뭐 봤어요? 도화를 봤어요. 시선의 이동인 거예요. 여기까지 시선의 이동이고요. 유상행비서부터 잡아도 되겠어요. 유상행비는서부터 이로구나까지 시선의 이동. 어주 축수 애삼춘 이어든 고전, 중국 고전을 인용한 거라고 그래요. 자, 고깃배를 타고 물을 따라가며 3월의 봄을 사랑한다, 즐긴다 이런 뜻이에요. 3월에 고깃배를 타고 봄을 즐긴다고 하니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자, 무릉도원 동양적 이상향이잖아요. 자, 앞에 복숭아꽃이 피었어요. 그 복숭아꽃 때문에 무릉도원을 떠올린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복숭아꽃도 뭐예요? 상춘곡에서도 나오죠. 복숭아꽃 위쪽이 아마 무릉도원인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연상의 매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꾀꼬리, 앵빅, 꾀꼬리, 접, 도화. 자, 요거 전부 다 체크한 거랑 연결되긴 똑같긴 한데 시선의 이동이면서 동시에 A, B, C는 전부 다 계절감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봄이에요. 자, 그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꾀꼬리가 울고 복숭아꽃이 피어 있고를
이게 영탄법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그럼 대상에 대한 태도가 예찬적인 것 같아요? 예찬인 것 같죠? 긍정적이에요. 그럼 대상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까울까요? 뭘까? 작년에 6월달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심리적 정서적 거리는 가깝다. 긍정적일 땐 가깝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무릉도원이라고 말했네요.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되죠? 버드나무 가지의 쇠지 가느다란 가지가 가지마다 푸르니. 사가 가지예요. 다 실처럼 가느다란 가지가 푸르니. 황산 계곡 속에서 당 춘절 봄 계절을 당 맞이하니. 도연명이 5그루의 버드나무를 키우고 살던 곳이 여기가 아니냐. 자, 연명 오류 이런 것도 고사를 인용했고요. 무릉도원이니 연명오류니 이런 거 사실 서민들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상층의 문화, 양반들이 즐기던 문화에서 가지고 온 거. 아까 여러 가지 섞였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양반에 쓴 한자어, 고사 이런 것들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연명오류가 여기가 아니냐. 대상에 대한 태도 예찬적, 긍정적이에요. 그냥 쭉쭉쭉 가도 되겠어요? 잘 따라왔어요? 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 져서 거지중천에 높이 떠서 두 날에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만 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갈 곳을 피운다.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일단 제비는 계절감이에요. D인가요? 그러면 D.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 져서.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비는 3월 삼진날 온다고 그랬잖아요. 본 적 없죠? 제비도 거의. 봤어요? 3월 달에 온단 말이에요. 요즘 보기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4월쯤이지. 지금 좀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기러기는 늦가을에 와서 봄에 떠나거든요. 근데 제비와 기러기가 같이 있지는 않나 봐요, 기간상으로는. 근데 이게 실제로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상투적 표현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 져서 거지 중천 하늘 한복판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펄펄펄 무슨 어? 의태어. 의태어. 조금 이따 할 건데 아니요. 자, 태는 이따 한번 여기다 한번 어떻게 할까? 체크할까요? 노란색 체크할게요. 이렇게 펄펄펄. 의태어는 의는 흉내냈다 이런 뜻이고 태는 모양을 뜻해요. 모양을 흉내낸 말이고 의성어, 성은 소리잖아요. 자, 펄펄펄은 확실히 모양을 날아가는 모습이니까 의태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미리 한번 뒤에 거 보면 우줄우줄 의태어. 콸콸. 콸콸은 의성어야 의태어야? 콸콸 쏟아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모양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이게 기출문제일 텐데 분명 잘 찾아서 못 찾겠더라고.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의태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있어요. 콸콸이 의성어 같아요, 의태어 같아요? 의성어 같아요? 또 쏟아지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저도 의성어 같긴 한데 수정 발을 들이운 듯 하대요. 폭포수가 콸콸 쏟아지는데 수정 발을 들여놓은 것 같대요. 그러면 그 모습을 표현한 거니까 콸콸이 의태어가 되잖아요. 또 이 골물이 주르르륵, 저 골물이 쌀쌀. 주르르륵은 의성어 같아요, 의태어 같아요? 의성어. 쌀쌀도 의성어. 요 정도. 콸콸 또 뒤에 또 나오네요. 앞에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애매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음성 상징어의 반복이에요. 다시 앞으로 와서 쓸게요. 자, 미리 쓸게요. 미리. 자, 우측에 써놓을게요. 자, 우리말의 특징 중에 문학에서 나오는 주로 특징. 감각어가 많이 쓰인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련된 단어가 많아요. 노랗다가 아니고 노랗다만 있는 게 아니고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신누렇다, 노릇게 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르스티하다. 그죠? 여러 가지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고 부사어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 부사어 안에 음성상징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어나 음성상징어 등등 감각어나 부사어가 2번 이상 쓰였다. 그러면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나는데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한자어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우리 고유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써볼게요. 음성상징어. 크게 봐서는 부사어에 속해요. 의 반복. 그죠? 잘리네. 의 반복.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난다. 됐죠? 다시 볼게요.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가 물이 져서 거지 중천에 높이 떠서 눈알개를 활짝 펴고 펄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 어이갈 꽃을 피운다. 자, 이 부분. 실제로 기러기는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상투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봄 경치를 구경하러 간 거잖아요. 소풍 간 거잖아요. 그럼 슬피 울 일이 없죠. 기러기가 슬픈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 감정이입은 무조건 100% 화자의 감정이에요. 그 화자가 지금 슬퍼요? 아니죠. 소풍 가면 슬퍼요? 봄 친구들하고 산에 이렇게 놀러 가면 꽃 구경 가면 슬퍼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기러기에다 쓸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요. 요거 상투적 표현이에요.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봄 경치 묘사하는 글이 나오면 다른 글들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화자가 슬퍼서 슬프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경치를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러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러기는 감정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감정이입된 소재가 기러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슬픈 것도 아니에요. 화자는 슬픔을 느끼고 있군 아니에요. 원사는 첩첩, 먼 산은 첩첩이 쌓여있고 태산은 주춤 3사로 가고 있죠? 근데 첩첩 이런 건 글자 수가 적네. 그러면 여기는 빠르게 읽어야 돼? 느리게 읽어야 돼? 느리게 읽어야 되는 거야. 4글자로 맞춰야 되니까 3, 4, 3,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2글자밖에 안 되는데 4글자로 맞춰야 되니까 느리게. 원사는 첩첩 태산은 주춤 하여 기암은 층층. 뭐야 이거. 산, 암 다 같은 거예요. 원사는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산, 암. 암이 봉우리잖아요. 바위. 기암 계속할 때 그 암이에요. 결국은 산은 여기저기 둘러쳐 있고 이런 말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썼을까? 의미 강조하려고요?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고 운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요즘 내는 학교는 거의 못 봤어요. 유사한 식구가 많이 나오면 이거 기억나요? 춘향가에서 층암
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이거 그렇지? 이제 층암, 절벽, 바위 다 똑같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같은 글자 썼어요? 3, 4조, 4, 4조, 사음보를 맞추려고 쓴 거예요. 즉 운율을 고려해서 쓴 것이다. 큰 소나무는 낙낙이 떨어질 낙자거든요. 가지가 매우 커서 무거워서 아래로 축축 처질 정도로 큰 소나무, 이런 뜻이에요. 큰 소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축축 구부러져 있고, A 구부러져 광풍, 밑줄 광자예요. 갑자기 부는 거센 바람이에요. 근데 뭐 봄바람이 얼마나 세겠어요? 센가? 세네, 생각해보니까. 자, A 구부러져 광풍에 갑자기 부는 바람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요거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감정이입도. 근데 감정이입 내는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자, 그냥, 자,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우줄우줄 춤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 따진다면 뭐 음법도 가능하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층암 절벽상에, 층암이나 절벽이랑 같은 거예요. 층암 절벽상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콸콸 떨어지고, 마치 수정 발이 뭔지 알아요? 블라인드 저거. 자, 수정으로 만든 발을 들이운 듯 하고, 직유법이죠. 요 자체는 은유법, 여기까지 하면 직유법. 그만큼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골물이 주르르륵, 저 골물이 쌀쌀. 열골에서 흘러드는 물이 한데 합수하여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정해진 방향 없이 사방으로, 이런 뜻이에요. 천방지방으로, 사방으로 쏟아지고, 쏟아지고, 쏟아지고. 전라도에서 이 말 아직도 쓰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소크라지다. 모르겠네요. 자, 쏟아지고 팡퍼짐하게 펴지고 넌출지고, 울렁울렁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넌출지고, 방울방울 져서 저 건너 병풍 같은 벽으로, 절벽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여기서 지금 뭘 묘사한 거예요? 폭포수 쏟아져서 흐르는 물을 묘사한 거예요. 그 묘사를 되게 어떻게 묘사했어요? 감각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직유법이죠? 은옥의 원관념 뭐예요? 물결이 은옥같이 했으니까 은옥의 원관념은 물결이죠. 직유법이에요. 은옥같이 흩어지니. 여기까지 이제 폭포수를 봤고요. 소부와 허유가 말을 주고받던, 소부허유 이제 기억나요? 소 끌고 갔던 은둔 선비의 대표, 대유법이에요. 대유법이고요. 소부와 허유가 문답하던, 말을 주고받던 기산, 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다 소부허유와 관련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무릉도원과 같고요. 연명오류와 같다고 그랬고요. 자, 지금 아름다운 경치를 기억, 니은, 그 다음에 기산영수라고도 표현했어요. 다 같은 곳이에요. 산이 아름다운 경치예요. 기산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역시 긍정적 표현이에요. 주걱주걱 우는 새는, 주곡은 주걱주걱을 음성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이고요. 한자 뜻도 어느 정도 살려야 될까?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주걱새가 두견새예요. 그 두견새 전설 기억나요? 두견새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더라? 소쩍새. 소쩍다라고 우는 새가 소쩍새라고 그랬잖아요. 소쩍다예요. 그러니까 뭐 뜻과 관계없이 음차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주걱주걱 우는 새는 천구의 절개요.
근데 이제 뭐 주걱주걱 우는 새는 뭐 절개를 넣으면 되게 뭐 의미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밑에처럼 주걱주걱 우는 주걱새는 예전과 다름없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 응? 늘 여기저기서 주걱새는 울고 있고 소쩍다라고 우는 새는 1년의 풍년을 예고하는 듯 하구나. 소쩍새가 죽은 게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또는 딸이 굶어 죽어서 새엄마라든가 또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굶어 죽은 전설 기억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밥을 좀 배부르게 먹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서민들이 당시에는 되게 잘 못 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소쩍새 전설을 들으면서 올해는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소쩍새가 많이 울면 풍년이 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요건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볼게요. 주걱주걱 우는 소쩍새는 옛날과 다름없이 울어 죽어 있고 그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1년의 풍년을 예고하는 듯 하구나. 되겠어요? 근데 소쩍새가 풍년을 예고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풍년 되겠구나. 서민들의 소망이 배부르게. 얘가 원래 그 명절이네요.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자, 보통은 소쩍새는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죠? 네. 여기서는 애상적 분위기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원래 소쩍새는 애상적 분위기 정한의 정서잖아요. 한의 정서를 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소쩍새는 딱 끊어가지고 한의 소재와 관련된다 그러면 뭐 맞다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어요. 요렇게 하는 대꾸법이죠. 요만큼 요렇게 잘라가지고 되죠? 일출낙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가 눈앞에 펼쳐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기보다 지금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판소리를 본 공연을 하기 전에 손님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경지 구경하러 간 걸 가정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보여요. 일출낙조가 눈앞에 펼쳐지니 경치가 무궁 끝없이 좋구나. 됐죠? 글자 수가 좀 딱 맞아떨어지진 않죠. 자, 아무래도 좀 격이 좀 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강호가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유흥이 약간 좀 더 치우친 오락 쪽에 좀 더 치우친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서민들이 즐기는 것이다 보니까 되겠죠? 자, 네. 한눈에 읽기에서 네네네. 원경에서 근경으로 바꾸는 말이에요. 자, 원경 근경은 찾아볼까요 한번? 어디 원경 근경 나오죠? 시선의 이동 안에 이제 원경 근경 근경 원경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운데서 밖으로 밖에서 가운데로 안으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써 있는 건 원경 근경 하면 잡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원산은 축적하고 만산 홍목은 전체 뭐 산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직 봤다기보다는 이런 건 근경이죠? 꾀꼬리를 하나씩 보는 거잖아요. 복숭아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보는 거니까 이런 건 근경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 요거는 전체 산이 그렇다. 아마 이걸 원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또 있을까요? 제비는 물을 차고 요런 건 원경이죠. 그죠? 근데 뭐 이런 것도 원경인 거예요. 근데 가지가 춤을 춘다 이러면 가지 하나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근경이에요. 이런 것도 근경으로 볼 수 있지.
응? 이렇게. 응? 근데 어디를 묶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뭐야? 근경계가 그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건 원경. 요것도 원상 그랬잖아요. 원경. 여기까지 원경. 요렇게 묶으면 원경, 근경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사는서부터 춤을 춘다. 이렇게 하면 원경, 근경 될 것 같아요. 그럼 무렵죠. 장송은 근경이에요? 이게 왜냐면 가지가 춤을 춤춘다 그랬으니까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근경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됐죠? 크게 봐서 시선의 이동인 거예요. 여기도요? 전체적으로 시선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여기 시선의 이동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소나무 가지 보고 폭포수 흘러내리는 것 보고 흘러가는 물도 보고 요것도 시선의 이동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송 체크해 드릴까요? 장송의 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폭포수, 그 다음에 물결, 이미 떨어진 다음에 흘러가는 물. 시선 이동 가능하죠? 됐을까요? 자, 일단 유상과 끊을게요.